일본에 이지메가 있다면 한국엔 뭐가 있을까요? 갑질? 갑질. 갑질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당사자를 갑이라고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이제 을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갑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 갑질의 동기 역시 그 결핍된 통제력을 충족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이지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집단이 응징을 하는 성격이라면 갑질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늙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소중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좀 대접해주고 대우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죠. 잘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이 화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뭐 이런 갑질을 받다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렇죠. 알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별 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가장 좀 하찮은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우기 시작할 때 몇 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점하려고 우위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대학생이었어. 넌 삼촌도 없냐? 뭐 이러고. 자, 이런 이지매와 갑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기관의 종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이제 주체성 자기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대상성 자기는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잘 맞춰 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뭐 문화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공연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떼창. 그렇죠. 떼창. 떼창은 이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가 됐죠, 벌써. 에미넴이라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Real shit, Korea.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t home, man. We love you. 저렇게 하트하시는 분 아닌데. 네,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참 팬들이 토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의미가 욕이 아닐까? 네 골통을 쪼개겠다라는 아마 표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죠. 자, 그 반면에 일본 공연에서는 음악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반응은 하지만 다르다. 나 때는 좀 이제 신곡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응원가처럼 해서 네. 이제 연습을 해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같이 이제 태창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한국 팬들이? 네, 아, 네. 한국 팬분들을. 일본에서는 뭐 황성 같은 거는 환호성. 해주시는데 노래를 좀 들어주시는 느낌. 저도 일본의 마마 때문에 한번 무대에 섰는데 정말 큰 돔 무대였거든요.
사방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쫙 깔린 가장 큰 무대였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무섭다. 그냥 뭐 안 들을 거 이게 아니라 너 무슨 말 할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하는 그런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게 집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자, 일본 분들이 이제 떼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 공연이 가수들 또는 이제 연희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으로 거기 있는 거죠. 같이 즐기는 게 아니고. 네, 난 감상자. 저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100%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조용해져야지. 그게 예의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응이 있어야지 신이 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제 탈춤 같은 걸 보면은 이 탈춤 광대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관객석으로 쑥 들어갑니다. 또는 이 관객들을 불러내요, 무대로. 불러내서 막 연기시키고. 그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고 선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노래하는 스타일이 이제 민요 쪽에서 매기고 받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도 아리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창하시는 분이 딱 앞에를 뽑습니다. 매긴다고 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후렴 부분을 같이 떼창을 하죠. 아리아리란 스리스리란 아라리가 난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겪었었던 일입니다.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엄마가 타는 거예요. 좀 있다 이제 아기가 웁니다. 유모차 탈 정도의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사방을 눈치를 보더니 다음 역이 되니까 막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면서 내려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은 갓난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구나. 일본 민영철도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하철 민폐 행위 예, 표현이 이제 제일 순위인데요. 충격적이다. 흡연보다 높아. 아니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 때문인데요. 왜 저 애가 우는데 안 달래냐? 왜 안 내리냐? 이런 시선으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와.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얘기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아기가 우는 것조차 폐다. 아 재현은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아기처럼 맞아.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까꿍까꿍 해주고 막 뽀뽀로 보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 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훅훅 던지실 때가 있죠. 사내예요? 딸인데요? 라든지 첫째야? 하나 더 낳아야지 막 이런.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죠. 이렇게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지랖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남을 돕는 오지랖이 있습니다. 자,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 계시죠. 이수연 씨. 자,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취객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구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사고 영상 같은 거 가끔 이제 뜨는 거 보면은 짐차가 넘어져가지고 뭐가 다 깨져서 흘러나왔다 이러면은 주섬주섬 치우고 누구는 교통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견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왜 그렇게 남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남일 같지 않아서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아이, 조카 같아가지고 그냥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남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죠. 네.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오.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아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 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 자,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규격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나누고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습성,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 인터넷의 발달,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어왔던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됐고요. 또 새로운 또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K-팝이라든지 우리의 역량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 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기 좋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